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을 모두 빼앗겨버렸던 바로 그 무렵,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던 제 앞으로 어느 거지 소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대뜸 국밥을 대접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소년은 다음날 다시 나타나서는 국밥 2그릇 값을 보답하겠다면서 세상 전부를 다 잃어버렸던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주었죠. 안녕하세요. 환갑이 조금 넘은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그날 그 거지 소년이 국밥 2그릇 값으로 대체 무엇을 보답해 주었기에 저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었을런지, 그 신비하고도 가슴 뭉클해지는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출생인 제가 어릴 적에도 그랬고, 제 나이 60이 조금 넘은 지금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승냥이, 이리떼와 같은 몹쓸 작자들은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생각하며 업신여기기 일쑤니까요. 심지어 때로는 그냥 만만하게 보고 업신여기는 정도에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일 경우도 꽤 자주 있어요. 몹쓸 작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있는 사람들을 뜯어먹으려고 하기 일쑤이니까요. 두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이 그저 반드시 자수성가하겠다는 당찬 포부 하나로 이 낯선 세상에 첫걸음을 내디뎠던 제 나이 딱 20살의 날들 또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몹쓸 작자들이 저를 아주 좋은 먹잇감 취급했던 이유는 제가 이 세상에 부모님도 일가 친척도 하나 없는 고아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힘든 고아원 생활 속에서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땄고, 당시로서는 고졸이라는 학력은 차고 넘치지는 않을지언정 최소한 모자란 가방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도 가난이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국민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또래 친구들이 참 많은 시절이었으니까요. 저처럼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딸 자식은 출가 외인이니 가르칠 필요 없다는 이유로 형편이 되면서도 일부러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제법 많은 시절이었고요. 당연히 저는 비록 검정고시일지언정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지만 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면접을 보는 회사들마다 저를 떨어뜨리기 바빴고, 탈락의 이유는 역시나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더욱이 제 주변을 얼쩡거리는 남정네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흉악한 늑대들 뿐이었는지, 다들 어떻게 이 여자를 꼬드기면 오늘 밤 거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얼굴에 써있을 지경이었죠. 그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켜줄 가족조차 하나 없는 저를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럼에도 저는 세상에게 굴복하거나 어두운 그림자에 침식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응원하며 세상의 위협과 푸대접에 단단히 맞섰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고아원을 졸업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첫 월세방을 계약하던 무렵의 사건이에요. 당시 저는 몇 날 며칠 내내 발품을 팔아서 환경이 썩 나쁘지 않으면서도 저렴한 값의 월세방을 찾아내었고, 집주인에게 보증금까지 계산했는데요. 막상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 되니까 집주인 아줌마가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줌마? 월세를 올려받아야겠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럼 대체 얼마나 올려받을 생각인데요? 에휴,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 말어.
나도 뭐 그렇게 양심 없는 집주인은 아니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배만 더 쳐줬으면 좋겠는데. 처자 생각은 어때? 당연히 동의해드릴 수가 없죠. 한두 푼도 아니고 갑자기 2배씩이나 올려달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더군다나 벌써 보증금까지 계산 다 해드렸고, 심지어 이사 들어오는 날에 갑자기 이러는 경우가 대체 어딨나요? 아, 그거야. 일반적이고 평범한 세입자들 대상으로 받는 월세를 말했던 거고, 오늘 듣자하니 처자는 집도 절도 없는 고아원 출신이라며? 근본도 모르는 고아를 들이면 언제 어떤 식으로 사고를 저지를지 모르는데, 그런 불안한 세입자를 들이면서 원래 방세 그대로 받는 집주인이 어딨겠어? 안 그래? 네, 안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죄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고한 전과자도 아니고, 단순히 고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건 일종의 인격 모독이죠. 뭐? 인격 모독?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린 게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입 꾹 닫고 따르기는 할 것이지. 가타부터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아. 여기서 나이 얘기가 왜 나오나요? 나이도 어리고 부모님도 안 계시는 사람이면 이런 부당한 일을 가만히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아휴, 가정교육 못 받은 티내기는. 하기사 고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지. 여간 월세 2배로 올려줄 생각 아니면 이 길로 짐 다시 싸서 딴 집 알아봐. 그럼 계약금이랑 보증금이라도 돌려주세요. 그걸 내가 왜 돌려줘? 아줌마가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려받으려고 어깃장을 부리는 바람에 계약이 어긋난 거잖아요. 계약금이랑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주셔야죠.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 능력되면 내 주머니에서 돌려받아 보던가. 고아 주제에 그럴 능력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집주인 아줌마는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아주 작정하고 월세를 2배씩이나 뜯어먹으려고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아줌마는 저를 어찌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월세 계약이 파투가 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과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며 어깃장을 부려댔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 집 대문 앞에 며칠 꼬박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 안내하는 복덕방 주인들에게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있는 사실 그대로 모두 말하며 집주인 아줌마가 얼마나 물지각한 사람인지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들 뭐 그런 사람이 있냐고 손사래를 치며 방도 보지 않은 채로 다른 집을 안내받아 떠났죠. 복덕방 주인들 사이에서도 안 좋은 얘기가 돌아서 웬만해서는 그 집을 소개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덕분에 저는 집주인 아줌마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았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을 작정이야? 계약금과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요. 아휴, 그래, 내가 졌어. 계약금이랑 보증금에 이사 비용까지 얹어서 보상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아니요, 그걸로는 아직 한참 부족한데요. 아니, 돈 돌려주고 이사 비용까지 챙겨주면 됐지. 나더러 여기서 뭘 더 어쩌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아직 남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뭔데?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업신여겼던 일에 대한 사과요. 아휴, 미안해요.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고아 출신에 대한 편견이 있었나 봐.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도 하고
다른 고아원 출신들이 오면 성심껏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도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해줘요. 저자, 내가 진짜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렇게 저는 집주인 아줌마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고 모든 돈과 이사비를 돌려받은 것도 모자라서 고아라는 이유로 업신여겼던 일에 대한 사과까지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다른 고아 출신들이 방을 구하러 오면 아주 잘 대해주겠다는 약속은 덤이었고요. 덕분에 저는 내심 뿌듯한 마음으로 그 집을 떠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세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그 이면에는 따스한 햇살도 분명 존재하는 법이죠. 저에게도 그 햇살이 비추어 주었으니 그 햇살이란 바로 제가 태어나 처음 가져보게 된 직장이었습니다. 고아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회사 면접에 숱하게 탈락한 끝에 마침내 꽤 규모가 큰 공장 사무실에 취직했거든요. 제가 그 공장에서 일하던 날들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태어나 처음 가져본 직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장 사모님께서 저를 아주 잘 대해주었던 덕분이었어요. 사모님은 제가 몹쓸 집주인 아주머니 때문에 월세방 보증금을 떼어먹힐 뻔했던 일을 특히나 가슴 아파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정말 받을 돈 다 받은 거지? 당연하죠. 어디 계약금이랑 보증금뿐이겠어요. 이사비랑 사과까지 단단히 챙겨받고 나왔죠. 잘했어. 그런 몰지각한 사람은 큰 코 한번 제대로 다쳐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암튼 그럼 지금은 어디서 지내는 거야? 아직 새 월세방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여인숙에서 머물면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새 방 구하기가 영 쉽지 않아서요. 대신 월급 받으면 바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공장 기숙사로 들어오는 건 어때? 저희 회사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더라고. 그래서 기숙사를 하나 마련했어.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월급 차곡차곡 잘 모아가지고 장차 좋은 집 사서 독립해 나가라는 뜻으로다가. 어때? 우리 기숙사로 들어올 생각이 있어? 우와,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있잖아요. 사모님,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잘해줘도 걱정이야? 걱정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조금 낯설어서요. 고아원 졸업한 이래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큰 호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람은 원래 서로 돕고 사는 법이라잖아. 우리 공장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거처가 안정되면 일에도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그니까 아무 걱정 말고 우리 기숙사로 들어와. 정말 이제 눈물겹도록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에 이 세상은 한번 살아볼 법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이죠. 고아원을 졸업한 이래로 누군가의 호의를 처음 받아본 셈이었던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바로 회사 기숙사에 짐을 풀었고 생활이 안정된 덕분에 참으로 평온한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누렸던 수혜들 중에 가장 컸던 건 역시나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점심밥은 공장에서 제공되고 아침과 저녁 식사는 기숙사에서 저렴한 값에 마치 일종의 급식처럼 제공되었던 덕분에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알뜰살뜰 모아둘 수 있었죠. 월세다 뭐다 따로 돈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3년 뒤
저는 그동안의 월급 거의 대부분을 모아두었던 덕분에 전셋집을 구해서 기숙사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은 요즘처럼 집값이나 전셋값이 비싼 시대가 아니었기에 3년 열심히 일해서 모은 월급이면 휘황찬란하지는 않더라도 살기에 나쁘지 않은 정도 되는 전셋집은 충분히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하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온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보니 기숙사 제 방에 도둑이 들었더라고요. 도둑은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월급 전부를 훔쳐서 달아나 버렸는데요. 더 놀라운 건 도둑 맞은 사람이 저 하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살던 다른 동료들도 모두 도둑을 맞았고 그들은 다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모아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졸지에 전 재산을 모두 도둑 맞은 직원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저는 모든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 경찰들이 저희 공장에 들이닥치더니 난데없이 공장 사모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기숙사 직원들의 전 재산을 훔쳐간 사람이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공장 사모님이었던 것이었죠. 처음에 그 사실을 좀처럼 믿을 수 없었던 저는 구치소로 찾아가 공장 사모님과 면회를 했습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왔어? 내 손에 수갑 채워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버젓이 봐놓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사모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실 수가 있냐고요. 남편 몰래 재미 삼아서 화투를 치기 시작했다가 이렇게 됐어. 그럼 노름비 때문에 저랑 직원들 기숙사를 도둑질했다고요? 사모님 원래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돈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화투 치다가 생긴 빚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사장님한테 이실직고해서 빚 갚으면 되잖아요. 우리 남편 알면 당장에 집에서 쫓겨나. 그렇게 되면 돈 잘 버는 남편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하던 내 좋은 팔자도 그날부로 끝이고. 아유, 그러니 어쩌겠냐고. 직원들 주머니라도 털어서 남편 몰래 빚 메꿔야지. 그래봤자 이미 다 끝나버린 얘기지만. 와,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사모님은 진짜 최악의 인간이네요. 일말의 동정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그러지 말고 직원들 잘 설득해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피해자들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내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적어도 교도소는 안 갈 수 있다더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느낀 배신감을 생각하면 오히려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를 넣어도 시원치 않을 지경이거든요. 그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면회를 마쳤고 곧장 피해를 본 직원들을 모두 규합해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사모님, 아니 그 도둑은 실형을 선고받아 차디찬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남편인 사장님은 아내를 향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인해 회사를 폐업하고 세상을 등진 채로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 도둑 여편네가 저와 직원들의 돈을 어디다가 숨겨놓기 이전에 검거되었던 덕분에 저희는 도난당한 금액 전부를 경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돈을 돌려받는 즉시 일전에 미리 봐두었던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긴 저만의 온전한 보금자리였고
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보금자리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고아원 졸업 이후 처음 홀로 서기를 시작했던 바로 그날부터 세상으로 받아왔던 상처들만으로도 제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을진데,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모님, 아니 그 도둑 여편네로부터 받은 배신감 때문에 급기야 제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환멸마저 싹트는 것만 같았거든요. 당시 저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처가 깊고 쓰라리다 보니 새 직장을 구하는 일 또한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상처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당시 저는 유일한 보금자리인 전셋집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부터 웬 낯선 그림자 하나가 창너머로 제 방을 들여다보고 호련히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으니까요. 그러는 바람에 한동안 불안에 떨던 저는 그 그림자가 저희 집을 들여다보는 찰나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집을 훔쳐보는 사람의 얼굴이라도 알아야 경찰에 신고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그림자의 주인은 뜻밖에도 건너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동안 아주머니가 계속 저희 집을 들여다보셨던 거예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 처자. 난 그냥 처자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저를 걱정하셨다고요? 젊은 처자 혼자 이사 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것 같길래.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방 안에 틀어박힌 채로 뭐가 잘못되어서 세상을 떠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끼니는 잘 챙겨 먹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슬쩍 들여다봤던 거야. 그제서야 저는 아주머니께서 식당용 철제 쟁반을 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한 그릇 놓여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았죠. 그럼 그동안 매일 국밥을 들고 일부러 저를 찾아오셨던 거였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국밥 한 그릇밖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매일 챙겨오기는 했었는데 차마 내가 먼저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를 않아서 국밥 챙겨온 그대로 매일 돌아가기만 했었어.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일에 용기까지 필요한 건가요? 나야 진작에 먼저 다가서서 국밥도 뜨끈하니 한 그릇 먹여주고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칩거 중이냐고 물어도 보고 싶었지. 그치만 처자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망설였던 거야. 아무리 선의로 베푸는 호의라도 그걸 받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거나 경계하면 그건 무리한 행동이니까 말이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너집 아주머니의 표정과 목소리는 너무나도 포근했고, 분명 세상 그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우선시하며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주머니가 따스한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저는 동시에 염치불구하고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동안 끼니랍시고 제대로 챙겨 먹은 것도 없었을 뿐더러 아주머니의 국밥 내음이 너무나도 구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고 따뜻하고 맛난 국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뚝딱 비웠는데요. 국밥을 먹는 내내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보아하니 처자도 세상 우여곡절을 심하게 겪은 모양이로구만. 네, 아주머니. 실은 제가 고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세상한테 업신여김도 많이 당하고 뒤통수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세상을 외면하듯이 혼자 집에 콕 틀어박혀서 지냈던 거야? 맞아요. 다시 제 두 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두려웠거든요. 그날 저는 아주머니에게 그간의 모든 서름을 마치 고백하듯 들려드렸는데요.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던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시더라고요. 그곳은 바로 아주머니와 외동아들 둘이서 운영하는 시장통 작고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저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는데요. 아주머니는 저를 가마솥 앞에 앉혀놓으시더니 계속 불을 지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말이야, 우리네 세상살이라는 것이 국밥집에서 육수를 뽑아내는 일이랑 참으로 닮아있다고 생각해. 인생이 육수 뽑는 일이랑 마찬가지라고요? 당연히 그렇고 말고 육수 한 그릇을 뽑아내려면 온갖 잡뼈랑 고기랑 한솥에 놓고 최소 반나절은 펄펄 끓어야 하거든. 끓이는 동안에는 뜨거운 불 앞을 지키고 앉아있느라 고역이지만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진하고 맛난 육수가 우러나는 법이고 지금 처자가 겪고 있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처자의 세상살이는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과도 같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진하게 우러난 행복을 맛볼 날들만 남은 셈이지. 이 맛난 육수처럼 말일세. 그런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스스로 이로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 홀로 서기를 나서며 다졌던 자수성가하겠다는 다짐을 까맣게 잊은 채로 세상에게 상처받고 겁까지 먹어버린 나머지 방 안에 숨듯이 들어박혀버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동시에 저는 아주머니의 말씀으로부터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 말씀대로 그동안 제 인생은 고난과 역경으로 팔팔 끓는 가마솥과도 같았으니 제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국밥 육수처럼 진하게 우러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죠. 바로 그 희망이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품었던 원망과 두려움을 떨치고 집 밖으로 나아가 꽤 괜찮은 새 직장도 구했고요. 아주머니와도 좋은 인연을 이어간 덕분에 그 집 외동아들과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사람과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청혼을 받게 되면서 저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제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던 그 참된 행복이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이의 아내가 되어서 존경하는 아주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그이를 꼭 닮은 자녀를 낳아 건강하게 잘 키우는 일만큼 행복한 삶이 따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혼을 수락해 오직 축복만이 가득한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뒤 남편을 꼭 닮은 아들까지 하나 낳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단 한 사람의 가족조차 없는 고아였으며 고아라는 이유 때문에 온갖 서름을 다 겪으면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진흙탕 맨바닥 인생에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구름 위를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으로 수직 상승을 한 격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평생 딱 오늘처럼만 행복하기를 바랐던 저에게 일상의 작은 소란 하나가 찾아온 건 저희 아들이 딱 6살이 되던 그의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퇴근길에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국밥집 일을 돕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는데요. 딱 제 아들 또래의 소년이 벌써 며칠째 제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 소년은 집도 부모도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일하는 이웃분들 중 누구도
그 소년이 어린 나이에 혼자 거리로 나앉은 사연을 알지 못했죠. 시장 터줏대감인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이름이 뭔지, 어떤 사연으로 그 어린 나이에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더구나. 우리 시장 사람들이 아는 건 그저 2년쯤 전에 호련이 나타나서는 저렇게 시장 바닥에 박스 깔고 지낸다는 것뿐이야. 그랬군요. 그래도 보기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저라도 가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어쩌면 저는 얘기가 통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저 아이한테 손을 한번 내밀어 보려무나. 혹여 저 녀석이 너랑 말을 섞어주거들랑 일단 가게로 데려오고. 우리 형편에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적어도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여주고 싶거든. 하지만 저는 그 녀석과 아무런 대화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어른인 저를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면 지난날의 저처럼 세상에게 겁을 집어먹은 것인지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려고 하기가 무섭게 재빠르게 도망을 쳐버렸거든요. 녀석을 걱정하는 다른 시장 상인들이 다가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럴수록 저는 소년에게 자꾸만 더 다가서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라면 소년과 동병상련을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 동병상련 덕분에 소년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는 소년을 향해 외쳤습니다. 계속 도망치지 말고 아줌마랑 얘기를 좀 해보자꾸나. 어떤 사연 때문에 거리를 전전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줌마라면 너의 사연을 이해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아줌마는 고아원 출신이거든. 그러자 다른 박질을 멈춘 소년이 제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와서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왜 고아원에서 지내셨어요? 아줌마가 갓난쟁이일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더라.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어. 근데 넌 이름이 뭐니? 철민이요. 김철민. 그래, 철민아. 우리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도 인연인데 저기 국밥집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마저 얘기할까? 싫어요. 부모님께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서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자 철민이의 눈에 눈물이 한가득 차오르더니 그만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게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면서 살지 말라는 가르침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인 것 같았고요. 당연하게도 저는 그런 철민이를 도무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게로 데리고 가서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끼 먹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철민이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선의의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아줌마한테 민폐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철민이가 아줌마네 남편을 도와주는 거지. 제가 아줌마네 집을 도와드리는 거라고요? 그렇단다. 국밥은 어른들이나 좋아하지. 요즘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잖니. 그래서 아줌마네 남편이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국밥을 새로 연구 중인데 새로 연구한 국밥 맛이 어떤지 평가해줄 어린이가 필요해. 그래서 아줌마는 지금 철민이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란다.
하지만 철민이는 또래치고는 아주 눈치가 빠르고 똘똘한 녀석이었습니다. 제 말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채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하지만 저는 절대로 공짜 밥은 얻어먹지 않아요. 정말 괜찮겠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거잖니. 괜찮습니다. 말씀이랑 마음만 감사하게 받을게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철민이의 뒷모습에서는 일견 의젓함까지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신기한 건 철민이의 눈빛이 거리를 전전하는 아이치고는 너무나도 반짝였다는 점이었죠. 다른 아이들 같으면 마음이 꺾여도 골백 번도 더 꺾이고도 남았을 텐데 철민이의 눈빛에는 지금의 삶을 향한 한탄이나 배고픔으로 인한 비굴함 따위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런 철민이를 보내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정말 견디기 힘들 때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줌마네 국밥집을 꼭 찾아와 달라는 얘기뿐이었죠. 고아원 출신인 저는 원하지 않는 도움을 건네는 손길이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역시나 그의 겨울이 지나고 차디찬 겨울이 시작되도록 철민이는 저희 국밥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철민이를 보며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어린 것이 혼자서 대체 어떻게 끼니를 챙기며 버티고 사는지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울 따름이었죠. 하지만 저는 철민이를 향한 걱정을 길게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해 연말, 제가 갑작스러운 업무 폭탄으로 인해 자정이 넘도록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그날, 한때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했던 저희 집에 재앙이 벌어졌거든요. 연탄불 화재 사고였습니다. 연탄불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주어졌던 모든 행복들을 일순간에 빼앗아갔습니다. 존경하는 시어머니와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아들까지 모두 화마 속에서 운명을 다했거든요. 이미 연탄가스를 많이 마셔버린 탓에 사랑하는 가족들 중 단 한 사람도 화재 속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집에 없던 저 하나뿐이었죠. 그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족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상심이었거든요.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혼자 시어머니가 남긴 국밥집을 둘러보며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기억이 담겨 있고 시어머니의 손때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인 국밥집을 제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지키고 또 지켜내겠노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국밥집을 이어받았습니다. 세상 떠난 가족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육수를 끓이고 국밥을 말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자꾸만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밥집에서 함께 행복했던 가족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어느덧 내일이 구정 연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떡국을 끓여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제 아들은 7살이 되는 설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설날을 함께 보낼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밥집이라도 열기 위해서 새벽같이 길을 나섰는데요.
아직 새벽 6시밖에 안 되었는데 철민이가 저희 국밥집 앞에 홀로 앉아 있더라고요. 철민이, 네가 이 새벽에 우리 국밥집 앞에는 어쩐 일이니? 혹시 너무 춥고 배고파서 온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철민이가 아줌마를 도와줄 만한 일이 있어? 네, 그때 아줌마가 저한테 맛을 봐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국밥 지금 주세요. 그러려고 찾아왔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새로 뽑은 육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어제 팔다 남은 육수라도 괜찮아요. 그때 저는 철민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하마터면 설 연휴의 첫 아침을 아무도 없는 국밥집에서 혼자 외롭게 맞이할 뻔했는데 철민이가 무슨 생각인지 저를 찾아와서 국밥 한 그릇을 해달라고 먼저 청해왔으니까요. 이에 저는 전날 밤에 팔다가 남은 육수로 남아 정성껏 국밥을 끓여 대접했고 철민이는 그 작은 몸으로 무려 국밥 2그릇을 개눈 감추듯 뚝딱 먹어치웠죠.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국밥 2그릇값 받으셔야죠. 아, 괜찮아. 아줌마가 어떻게 너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니? 설 연휴 첫날에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줌마는 국밥값 충분히 다 받았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자기가 먹은 밥값은 꼭 자기가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주머니. 제가 내일 새벽 5시쯤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 그때 저를 꼭 기다리고 계셔주세요. 말을 마친 철민이는 아주 의젓한 미소로 저에게 인사하고는 호련히 국밥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철민이의 마지막 말이 온종일 신경이 쓰였어요. 철민이는 왜 이튿날 새벽 5시에 저를 다시 찾아온다고 말한 걸까요? 저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철민이가 저에게 조금은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았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저는 철민이에게 설날 떡국을 끓여줄 생각으로 다음날 새벽 5시에 딱 맞춰서 국밥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 맞춰서 오셨네요, 아주머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무튼 추우니까 얼른 가게로 들어가자꾸나. 아줌마가 설날 떡국을 맛있게 끓여줄게. 오늘이 설날 당일이잖니. 그러지 말고 일단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주세요. 이 어두운 새벽에 어디를? 제가 자주 다녀서 길을 잘 아는 곳이니까 걱정 말고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라도 국밥값을 갚아드리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어디 철민이 네가 앞장을 서보려무나. 그날 철민이는 그 깊은 새벽에 저를 이끌고 동네 뒷동산의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가까운 뒷동산이지 실상은 산세가 험해서 사람들이 자주 오가지 않는 길이었던 데다가 어두워서 길조차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철민이는 앞이 훤히 다 보인다는 듯이 성큼성큼 잘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철민이의 뒤를 졸졸 쫓아간 제가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산 중턱에 있는 아주 작은 산사였습니다. 제 역할은 아주머니를 여기까지 모셔오는 거였어요.
전 역할을 다하고 이만 물러갈 테니 모쪼록 마음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을 마치며 동자 스님처럼 의젓하게 합장한 철민이는 마치 날다람쥐처럼 혼자서 쪼르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당황한 제가 철민이를 부르려던 순간 산사의 문이 열리면서 노 스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늦지 않게 오셨군요. 안 그래도 한참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일단 여명이 밝을 시간이 다가왔으니 총각으로 이동하시죠. 그때 노스님께서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저를 절 한켠에 마련된 총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전통 범종이 예스럽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뿜어내며 자리하고 있었죠. 여사님께서 새 첫종을 직접 울려보시겠습니까?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도통 영문을 모르겠어서요. 철민이가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다 주었는지도 모르겠고, 스님께서 왜 저한테 새 첫종을 울려보라고 권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종소리가 여사님 마음의 병을 다 낫게 해줄 수는 없을 테지만 그 아픔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앞날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미약한 도움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양 말고 새 첫종을 직접 울려보시지요. 이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새 첫 범종을 울리며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가족들을 떠나보내며 겪었었고 그 당시에도 뼈에 사무치게 아파하고 있던 슬픔을 되돌아보며 몇 차례 범종을 울렸죠. 그러는 사이 마치 제가 울리는 범종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새 첫 햇님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떠오르는 새 첫 햇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족과 함께 지내며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렸고,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몇 차례 범종을 울리는 제 입가에는 어느덧 옅은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이윽고 제가 마지막 범종을 울리던 바로 그 순간 완전히 떠오른 햇님이 구름 사이로 따사로운 햇살을 저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마치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햇살이 되어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따사로움 속에서 저는 결국 소리 죽여 흐느끼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흐느낌은 가족을 잃고 아파하며 흘렸던 지난날의 눈물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었어요. 지난날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담긴 아픈 눈물이었다면 그날의 눈물은 뜻밖에도 후련한 심정이 담긴 눈물이었다고나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날 저는 산사의 범종을 울리고 따사로운 새 첫날의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제서야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조금이나마 떨쳐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런 제 심정을 훤히 꿰고 계셨던 것이었을까요? 노스님께서 제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셨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야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모양이로군요. 하면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물었던 해님도 아침이면 다시 떠오른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간밤의 어둠이 아무리 지독했을지언정 오늘의 해님은 다시 떠오르는 법이지요.
과거에는 아프고 슬펐을지언정 앞으로도 평생을 더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인생사처럼 말이죠. 네, 스님.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야 육수가 구수하게 잘 우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이미 저한테 그런 깨우침을 주셨었는데 이 못난 며느리가 그때 가르침을 까먹고서는 계속 아파하기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니 하늘에 계신 가족분들께서도 이제 마음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게입니다. 그런데요, 스님. 제 사연을 어찌 이렇게 다 알고 제 마음의 상처를 다스려 주시는 건가요? 철민이 녀석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노스님께서 들려주신 내막은 이랬습니다. 철민이는 5살이 되던 해에 연탄불 화재 사고로 인해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해요. 노스님은 그런 철민이가 안쓰러워서 절에라도 거두어서 어른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려고 하셨는데 철민이 그 녀석은 원체 남에게 신세지기를 꺼려하는 녀석이라서 절을 뛰쳐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철민이는 집도 절도 없이 시장통을 떠도는 거지 신세가 되었지만 며칠에 한 번씩 스스로 절을 찾아와서 청소 등 자비를 해주었고 노스님은 그럴 때마다 철민이에게 밥도 챙겨주고 옷도 갈아입혀주면서 가끔씩이나마 보살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철민이는 시장 상인들이 저에 대해서 떠드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똑같이 연탄불 화재로 가족을 잃게 되었다는 저의 얘기에 동병상련을 느낀 철민이는 그 길로 절에 찾아와 노스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의 마음을 위로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이죠. 이에 노스님은 종각의 종을 치면서 지난날의 아픔을 훌훌 날려버리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고 철민이는 고심 끝에 저희 국밥집을 찾아와서는 국밥 2그릇을 일부러 얻어먹은 뒤 국밥값을 갚겠다는 핑계로 저를 산사로 이끌었던 것이었죠.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준 노스님께서 그날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조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가장 큰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가족이죠. 세상에서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 또한 없으니까요.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여사님께서는 이미 세상 만사 모든 진리를 깨우치고 계시니 이 노승이 더 해드릴 말씀은 없고 모쪼록 여사님의 앞날에 오늘의 햇살처럼 포근한 행복이 다시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노스님께서는 단지 저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기원해 주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꼭 새 가정을 꾸려서 다시금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해 주셨을 뿐이었죠. 하지만 산사를 떠나 시장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철민이의 이름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때마침 철민이가 국밥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좀 평안해지셨나요, 아주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인연이 저와 철민이의 사이를 이미 천륜으로 점지해 두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철민이 덕분에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어. 마음이 평안해진 덕분에 아줌마한테 새로운 행복이 하나 생겼고. 그게 뭔데요? 우리 철민이랑
엄마 아들 사이로 지내는 거란다.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겠다고요? 아줌마가 과부라서 정식으로 입양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호적 같은 게 대체 뭐가 중요하겠니? 오늘 있었던 일이 철민이 아줌마를 마음으로 이어진 모자 직원으로 점지해 주었는걸. 어쩌면 하늘에서도 말이야. 그치만 저는 다른 사람한테 신세 지면서 사는 건 싫어요.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철민이가 아줌마한테 민폐 끼치고 신세를 지는 게 아니야. 철민이와 아줌마가 함께 서로 의지해가면서 서로 행복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날들을 행복으로 꽉 채우는 가족이 되고 싶다는 얘기지. 아줌마랑 우리 철민이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고 세상 모든 소중한 존재들에게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자격이 충분한 법이니까. 그러자 철민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의 아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철민이를 꼭 끌어안으며 다시금 약속했죠. 우리가 엄마와 아들로서 살아갈 앞날에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거라고.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얼마 전, 제 삶에는 다시금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국밥집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국밥집이 자리한 시장통에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네 어쩌네 하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터인가 투기꾼들이 온 시장 바닥을 들쑤시고 다니더라고요. 그 투기꾼들은 건장한 주먹 패거리들을 앞세워서 상인들에게 겁을 준 뒤 자신들에게 상가를 넘기라고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원래 시세보다 훨씬 헐값에 상가를 넘기라는 무리한 요구였는데요. 그런 투기꾼들과 주먹 패거리들의 마수는 저의 국밥집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집기들을 마구 때려 부수면서 가게를 헐값에 넘기라고 겁을 주었죠. 하지만 저는 그까진 일에 겁을 먹을 성미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시장 이웃들 모두를 구원해줄 아주 든든한 지원군까지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수틀리면 노인네 한둘쯤이야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해버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그니까 빨리 매매 계약서에 도장이나 찍어. 니들 다른 상인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게 만들었구나. 당연하지.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인생 말년에 험한 꼴 겪는 수가 있으니까. 나 참 가짜나서 정말. 경고는 오히려 내가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당장 그만두고 다른 상인들 겁줘서 받아낸 계약서도 당장 불태워. 안 그랬다가는 우리 아들한테 아주 홍군형이 나는 수가 있으니까. 뭐? 왜? 아들내미가 어디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도 돼? 그래서 그거 믿고 삐대는 거야 지금? 마침 저의 제보를 받은 아들 철민이가 투기꾼들에게 이렇게 외치며 들어왔습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들처럼 무식하게 불법적인 힘은 안 써요. 오호라, 네가 이 집 아들내미 모양이로구나. 마침 잘 왔네. 보아하니 우리한테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쯤에서 너그 엄마 설득해서 순순히 도장 찍게 만드는 건 어때? 글쎄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얌전히 눈 감고 넘어갈 자식은 세상에 없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제 직업은 세상의 온갖 불의와 직접 맞서 싸워야만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마 네 놈이 꼴에 경찰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경찰은 아니고요. 검사요. 검사? 어디서 무슨 검사를 하는데? 아휴, 검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들이 대한민국 검사라고. 제 아들 철민이가 그렇게 외치는 순간 투기꾼들과 무례배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철민이는 우선 엄마인 제 안부부터 살펴본 다음에 제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무전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체포작전 시작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무례배들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행패 부리고 있는 패거리 전부를 압송하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병력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투기꾼들 무리의 손에 수갑을 채워 압송했고, 시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던 다른 무례배들도 곧장 체포되어 경찰 호송 트럭에 올랐습니다. 한편 번듯하게 잘 자란 아들 철민이를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는 철민이와 함께였던 그동안의 인생사가 마치 영화의 요약본처럼 흘러갔습니다. 철민이와 처음 만나던 순간도 떠올랐고, 철민이 덕분에 산사의 범종을 울리며 가족을 잃은 아픔을 떨쳐냈던 순간도 떠올랐고, 국밥집을 어렵게 운영하면서도 유달리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 철민이 덕분에 행복을 느꼈던 날들과 철민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로 임명되던 그날의 기쁨까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민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근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행복하다는 생각. 우리 철민이 덕분에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 부디 지금의 행복이 변함없이 영원했으면 좋겠구나. 에이, 어머니도 참, 걱정 마세요. 저는 앞으로 한평생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곁에서 행복하게 잘 지낼 건데요, 뭐. 그니까 어머니, 앞으로도 기대하세요. 지금껏 느끼셨던 것보다 훨씬 큰 행복을 어머니에게 두고두고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의 설날, 새벽같이 국밥집을 찾아온 철민이는 국밥 2그릇에 대한 보답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었어요. 철민이 덕분에 노스님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다스릴 수도 있었고, 거지였던 철민이를 양아들로 맞이해 키우면서 저는 살아생전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만끽하면서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평생 그럴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제 이야기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웃분들께 바칩니다. 혹시라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과 싸우고 계시다면 곁에 있는 가족분들께 아픈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존재는 다름 아닌 가족이며, 지금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가장 큰 힘 또한 역시나 가족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